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겹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한 남자였어요. 사실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한 남자였죠. 왜냐하면 저희 집은 뼈저리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매일 친구들이 저에게 야, 넌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생겼냐? 너 진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참 너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너같이 안 살 것 같아. 라고 타박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어렸지만 10대 애들이어도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다 알 수 있으니 저를 놀린 거였어요. 요즘도 임대 아파트 이런 걸로 애들 차별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빌라 지하방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희 집주인 딸이 저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일진 여학생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반에 있는 애들, 아니 전교에 있는 애들이 그 여자애를 무진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제가 자기네 집에서 새들어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기네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남자애들을 데려와서 야, 니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집에서 새들어 산다며? 와, 진짜 안 쪽팔리냐? 너 같은 가난뱅이도 우리 학교에 다닐 수가 있구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타박했죠. 옆에 있던 잘생기고 키 큰 남자애들도 저에게 야, 니 월세 사는 거야? 니네 할머니랑 단둘이?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빌라에서 사는 거라고? 대박이다 너 진짜. 라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공식 인증된 전교 왕따가 되었지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뿐이었어요. 남들이 다 독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급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도 입을 꾹 다물고 물만 마시면서 교과서를 보았지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항상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미친듯이 글을 읽고 친구들과 놀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친구들은 저를 왕따시키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친구들을 왕따시킨 거였습니다. 저만의 정신승리였죠.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리고 낑낑대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전교 1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아서 저는 기쁘긴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무진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저를 놀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는 표정이 저에게 훤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진 무리 중에 여자애, 저희 집 집주인 딸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한 이후로 저는 여자와 말을 섞기만 해도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온몸에 거의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입이 건조해져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요. 일부러 저는 남고를 선택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사립형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덕에 휘문고라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행인 게 애들이 학구열이 무진장 뛰어나서 제 얼굴이나 가난 가지고 놀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다행이었던 거였지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기분 좋게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자들과 말을 한번 안 섞어보았으니 대학에 가서도 여자들과 교제를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성격이 너무 순박하고 어리숙해서 사기당하기 딱 좋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제사비 100만 원을 낸 적도 있고 그냥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 항상 당하거나 뒤통수만 맞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죠.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외롭다고 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도 않을 거야. 맨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저 나름의 규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고 저만의 규칙을 세우니 저는 갑작스럽게 소외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었고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로 모쏠이 되었습니다. 얻은 것은 의사 자격증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의사로서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자기 이야기를 쫑알쫑알 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쌤,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사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고교 중퇴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떠돌이 인생 살다가 수능시험 1년 준비해서 명문대 간 다음에 죽기 살기로 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적응을 했는데 텃세가 얼마나 심하던지 등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저의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먼저 마음을 열어서 자기 일상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환자가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병원에 출근 도장 찍듯이 치료를 받으러 온 그 여자 환자가 오지 않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 환자를 돼지고기 불백집에서 만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왜 병원 안 나오세요? 의사쌤, 환자가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안 아파요. 의사쌤한테 제 고민거리 털어놓는 게 저의 삶의 낙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안 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실례가 아니라면 번호 주세요. 밖에서 우리 따로 만나요. 하면서 저에게 훅 들어온 겁니다.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하고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여자는 그 여자가 처음이었어요. 평범한 남들의 눈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의 시그널일 텐데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저로서는 그 여자의 작은 친절이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바로 주었고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여자와 저와의 사이가 가까워질 때쯤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여자 지금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아마도 나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다. 정말로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나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하자. 솔직히 이렇게 예쁘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성격도 좋은 여자 만나는 거 힘들잖아. 그런데 내 앞에 선물처럼 이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나 힘내서 꼭 이 여자 잡아야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 잡아서 나의 여자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저는 굳게 마음을 먹은 거였지요. 그렇게 전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요, 원정 씨랑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쌤? 오랜 시간 동안 정원 씨를 지켜보았는데 정원 씨만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약국 찾아서 약 사주시고 원정 씨 쉬는 날이면 심심하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쫑알쫑알 대화도 나누어 주시고 사소한 일상을 저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이 저 정말로 좋았습니다. 원정 씨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매우 매우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 평생 동안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자 갑자기 원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사실 저도
의사쌤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의사쌤 번호를 딴 거고, 이렇게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사소한 연락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의사쌤을 좋아하긴 하지만 먼저 고백할 용기는 도무지 없었거든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무진장 감동시켜 주었어요. 저도 씩 웃으면서 그래요. 원정 씨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정말로 그 무엇보다 제가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원정 씨.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 거냐? 너 진짜 대박이다. 난 네가 너무나도 부럽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야, 세상은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해. 아이고, 내 인생. 하면서 저를 질투하기도 했죠. 결혼한 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신혼부부 부럽지 않게 달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의사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솜사탕을 먹은 것처럼 달콤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자기야, 나 갑자기 긴급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 외국에 가서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신혼 중에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어서. 나도 이렇게 급하게 어디 오랫동안 나가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인사팀에서 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는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놈의 인사팀 놈들.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라고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나는 괜찮아, 자기야. 자기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신혼 즐기면 되지. 안 그래? 조심히 잘 갔다 오고 요즘 시국에 외국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몸 단디 조심하고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며 아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고 제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틈틈이 저는 외국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근황을 주고받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에 대해서, 아니,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아내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의 머리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약간 어딘가 어색해 보이고 머리 색깔도 부자연스러웠어요. 자기야, 출장 가서 머리에 손댄 거야?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고 자기 원래 머리 길이보다 더 길어 보여. 한 달 만에 이렇게 빨리 머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건가? 난 몰랐네. 뭐야? 머리에 뭐 한 거야? 엄마야, 자기 눈썰미 되게 좋다. 아니, 일하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기분 전환도 할 겸 겸사겸사 한인타운 근처 미용실 갔는데, 아니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탈색을 쫙 해주더니 중간부터 내 머리가 뚝뚝 끊기더라고. 머리가 너무 상해서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청나게 따졌더니 염색을 어두운 걸로 다시 해줬는데 머리가 상해서 약간 지금 색이 이상하게 나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머리여도 예쁜 아내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예쁘다고 말을 하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온 아내는 저희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 저를 키워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잘 인지를 못하시고 제 마누라가 누군지도 아예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저를 보면 누구야?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씁쓸한 상황에서 그래도 할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니까 부지런히 찾아뵙고 눈도장을 찍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포기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틈틈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장 갔다 온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누구야?
저예요, 손주. 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떡두꺼비 같이 생긴 사람이 내 손주라고? 예이, 거참 그럴 리가 없지. 의대사 장난을 치고 있어, 할미한테. 다 늙어버린 할미한테. 하면서 말을 하셨는데 저와 아내 떡두꺼비라는 말에 빵 터져서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그러자 할머니 역시 갑자기 깔깔 웃더라고요. 치매 걸리신 할머니는 원래 화를 내실 때가 더 많은데 그때는 기분이 좋았던 건지 웃음이 많으시더라고요. 왕년에도 술 드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던 할머니는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날 기분이 좋으셨던 것인지 약주를 한 잔 가져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약 먹는 사람한테 알코올이 얼마나 치명적인데. 내가 의사잖아요. 잘 알잖아요. 됐어. 딱 약주는 약이야, 약. 나는 이 반주 한 잔 곁들이는 것을 내 삶의 낙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 에휴, 그래. 할머니가 좋다는데 딱 한 잔만 드시게 해야지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지신 할머니가 저 몰래 한 잔이 아니라 두세 잔을 넘게 먹은 거였어요. 취기가 올라오자 갑자기 할머니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처럼 제 마누라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마누라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머리 아파요. 당기지 마세요. 하면서 엄청 신경질을 내며 머리를 사수했고 저희 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완전히 에잉, 나는 그냥 이 긴 머리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제 마누라 머리를 잡아당기고 난리가 난 거죠. 제 아내는 생전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인데 그때는 엄청 화를 내면서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정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는 집에 갔습니다. 마누라는 하루 종일 자기 머리 어머님이 건드렸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마누라가 잠도 못 자고 낑낑대면서 끝까지 화를 내길래 자기야, 그래도 잠은 자야지. 계속 그렇게 화내면 자기 건강에도 안 좋아. 정 잠이 안 오면 약한 수면제 내가 타서 줄게. 라고 한 뒤 저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추차 한 잔을 마누라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 수면제 반알과 함께요. 그것을 먹은 아내는 바로 선잠에 들었고 저는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마를 넘겨주며 우리 아내 참 천사처럼 새근새근 잘 자고 있네 라고 하면서 머리를 만지는데 아니, 아내 이마에 무슨 본드 같은 게 묻어있는 겁니다. 뭐지? 하고 살살 띄워봤더니 아니, 앞머리가 벗겨지는 겁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두피는 아니고 본드 같은 건데 이게 왜 머리에 붙어있나 싶었어요. 자고 있는 아내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살살 띄워보니까 어느새 아내의 앞머리가 덜렁거리는 상태였어요. 소름이 끼쳤죠. 아니, 왜 아내 머리가 휑하니 비어있는 거지? 왜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크게 뒤척이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 머리 벗기는 것을 그만두고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5만 가지 생각이 점철된 채 침대에 누웠어요. 뭐지? 왜 이 여자가 대머리인 거지? 인조 머리를 붙이고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무렵 아내가 일어났어요. 피곤해. 정말 깜짝 놀랐어. 어머님은 왜 하필 내 머리를 잡아서 당기는 거야. 내 심장이 아주 철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어머? 뭐야? 거울을 본 아내는 기겁을 했어요. 아니, 내 앞머리 왜 다 띄어져 있어? 이거 강한 본드라고 들었는데? 최 씨한테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네. 설마 남편이 본 건 아니겠지?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요즘 되는 게 없는 거야? 하고 씩씩 된 뒤 갑자기 자기 머리를 쭉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는 실눈으로 아내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는 손으로 자기 머리를 쫙 잡아당겨서 통가발을 벗기는 거였어요.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긴 생머리의 가발을 벗겨버린 아내는 절간 스님의 머리를 하고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다 못해 아내의 대머리는 천장에 있는 등을 반사시킬 정도였습니다. 진짜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손이 후덜거리더라고요. 아내의 정체가 뭔지, 왜 나한테 대머리인 것을 숨긴 건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머리가 다 빠진 건지, 아니면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밀어버린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죠. 한숨을 크게 쉰 저는 빨리 아내가 밖에 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곧이어 아내는 자기 머리에 본드를 쫙 칠했고 다시 그 긴 생머리를 붙여서 출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간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아내의 모든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 큰 것을 숨기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뭔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을 쳤을 뿐이었지요. 아니 뭔가 알 길이 없으니 더 답답하더군요. 그때 핸드폰으로 띠링띠링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중앙지법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영식이었습니다. 야 영식아, 나 진짜 오늘 뭐 일할 기분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 어쩜 좋냐. 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애가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너 갑자기? 그게 아니라 내 마누라 머리가 땡중이었다. 아예 삭발을 해버린 거야. 뭐라고? 네 마누라 머리가 아예 없다고? 저번에 재수씨 봤을 때만 해도 엄청 머리 길고 섹시하던데? 에이씨, 그거 가발이었다고. 나한테 속인 거라고. 외국에 한 달 정도 갔다 왔더니 머리색도 이상하고 뭔가 자기 머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진짜 자기 머리가 아닐 줄은 나 상상도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로 아니지 않냐? 난 이해가 안 돼요. 미쳤다. 야, 너 충격이 크겠다. 아니, 왜 머리를 삭발한 거래? 외국에 갔다 왔다고? 설마 너 안에 약한 건 아니겠지? 우리 지금 약한 사람들 집중단속 기간이라서 약쟁이들 털 밀고 난리 났다. 이번에 탑스타 김배우, 걔도 상습적으로 약하다가 집중단속 들어가서 머리 싹 다 탈색하고 털이랑 털은 다 밀었잖아. 설마 네 마누라도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이고, 내가 실언을 했네. 나도 모르겠다. 일단 끊어라. 라고 한 뒤 저는 침대에 기대서 한참을 골똘히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마누라를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마누라는 여김없이 출근을 하러 간다고 밖을 나갔어요. 저는 마누라에게 잘 갔다 오라고 한 뒤 마누라가 나간 지 10분 뒤 전날 전화한 흥신소 직원에게 마누라가 지금 나갔으니 따라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마누라 뒤를 밟았고 제 마누라는 흥신소 직원에게 뒤를 밟히고 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흥신소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그분 강남 유명 네일샵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네일 받고 10시 조금 지났을 때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한남동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택 소유주를 확인하니까 증강련 건설 대표 자택이더라고요. 대표 나이는 좀 있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S기업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일문과라고 하셨는데 고려대 일문과 행정실에 확인을 해보니
졸업생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동명이인은 있었지만 그 사람은 20살 여대생이었고요. 뭔가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아낸 정보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내의 학교, 직업,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순간 정신이 아득해진 저는 검사 친구가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뭐야, 그럼 내 마누라가 진짜 약쟁이이거나 그런 지하세계에서 일을 하는 여성인 건가? 라는 생각이 쫘르르륵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이 물꼬를 트니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의 고리는 이어졌어요. 그 이후로 아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그날 아내에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건넸습니다. 자기야, 오늘 피곤했지? 이거 100% 착즙이래. 앞에 녹즙하는 아주머니 있잖아. 내가 거기서 녹즙 10개 샀더니 시음해보라고 전달해주더라고. 자기한테 주려고 나 일부러 안 먹고 있었어. 자기가 오렌지 주스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라고 한 뒤 아내가 그 주스를 마시게 했어요. 제가 그 주스를 아내에게 준 이유는 그 안에 수면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르륵 잠이 든 아내를 확인한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보려고 한 순간 앞불싸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정신이 아득해졌죠. 아이씨, 이렇게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하면서요.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을 때 보니까 지문 잠금 열기 설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거야 하고 자고 있는 아내의 손가락을 몰래 들어 올려서 핸드폰에 잠금되어 있는 잠금을 딱 하고 풀었습니다. 스르륵 풀린 핸드폰을 본 순간 저는 희열을 느꼈어요. 근데 카카오톡과 문자를 확인해봐도 어떤 타인과 나눈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한 저는 핸드폰을 더 뒤져보다가 숨김 어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쑤 잘됐다 싶었던 거였죠. 거기서 나눈 대화를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나 남편이 이거 알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우리 강남에서 논 사람들 경찰들한테 명단이 다 들어가서 전수조사한대. 우리 이번에 이거 들키면 싹 다 끝나는 거 알지? 그래, 나도 일단 지금 온몸에 있는 털 다 밀었고 염색도 했어. 그리고 일본 가서 한 달 정도 있다 오게. 일본은 왜? 너 몰랐냐? 일본에서 약쟁이 애들 검찰 조사 시작하면 몸에 있는 약 다 빼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약쟁이 애들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면 다들 일본으로 출국하는 거야. 최대한 몸에 있는 약 빼려고. 아이씨, 그럼 나도 남편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 치고 오빠랑 같이 가야겠다. 라고 써있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의 모든 연락을 읽어보니까 아내는 약쟁이였고 검찰에 그 소식이 들어가 강남 모클럽에서 단체로 약을 한 애들을 검거한다고 수사 정보가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치고 혹시 모를 본인의 수사 대비를 위해 일본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몸에 있는 약을 빼는 작업을 받은 거였죠. 저는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서부터 아내는 거짓말을 친 거고 도대체가 어디서부터가 진짜인 거야. 도대체 진짜 정체가 뭐냐고 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핸드폰을 조금 더 뒤졌어요. 언니야, 우리 집 앞에 병원이 생겼는데 거기 원장이 순수해 보이고 뭐랄까 되게 맹해 보여. 내가 꼬실까? 잘만 꼬시면 나 완전 의사 며느리 되는 거 아니냐고. 야, 너는 참 좋겠다. 네가 실제로 하는 일이랑 인상이 너무 달라서 그런 짓도 할 수 있고. 너 순둥순둥하고 순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그 남자 잘 꼬셔봐. 진짜로 꼬시는 거 성공하면 내가 너 달인으로 인정한다 진짜. 라고 아는 언니와 카톡을 주고받은 걸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접근한 것도 거짓말을 치고 자기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 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여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순박하게 산 저는 그 여자가 불려시인 것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가고야 만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았는지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가슴을 팍팍 두들기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찍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속상해하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서 마누라를 깜빵에 넣어버리고 배신당했던 나를 위해서 그녀에게 복수를 하자.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는 자는 마누라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제가 수면제를 먹였기 때문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든 상황이었지요. 마누라 얼굴 위로 손을 휘휘 저으면서 확실히 자는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잠든 게 맞더라고요. 그때 저는 작은 수술용 가위를 가져와서 마누라의 다리털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다리털도 얼마 없어서 모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털을 다 자른 뒤 형사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야, 약쟁이들 유전자 검사할 때 털로 하잖아.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온갖 몸에 있는 털 다 뽑아야지. 그런데 그런 털들은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굵게 나는 발가락 위에 발털도 뽑는다.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냐? 무슨 일 있냐? 설마 너 약쟁이냐? 아이씨, 나 농담할 기운 없어. 그냥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좀 쓸 데가 있어서. 알겠어. 고맙다 알려줘서. 일 열심히 하고 파이팅이다. 라고 말을 한 뒤 저는 자고 있는 아내의 양말을 벗겨서 발가락 털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을 정도로 나의 애정을 주었던 아내가 제가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너무나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발냄새가 나도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번에 발털 뽑으면서 아내의 발냄새를 맡으니까 속으로 아니 발로 청국장을 만들었나? 무슨 여자 발냄새가 이렇게 심해. 아 진짜 별게 다 짜증나네. 한번 미워 보이니까 정말로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아내는 어김없이 거짓말로 출근을 한다고 하고 밖을 나갔어요. 흥신소 정보에 따르면 술집 같은 곳에서 오후 오픈 준비를 9시부터 5시까지 돕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VIP 고객들에게는 출장 서비스로 집까지 찾아가서 술 마시고 뭐 그 이상의 것들도 서비스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마약 전담 수사팀에게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자들을 보여주고 제가 채취한 모를 건넸어요. 안 그래도 형사는 이분 저희 수사망에 올랐는데 일본에 가서 계속 검사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직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머리카락은 양성이 나왔을 때 구속력은 없지만 제 아내를 소환조사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사는 그 털을 유전자 감식센터에 보내고 조사를 했고 거기서 약성분이 희미하게 검출이 된 거였어요. 바로 아내는 소환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저한테 강원도로 1박 2일 출장 간다고 거짓말 쳤더라고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간 거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게 저는 너무나도 못돼 보이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경찰 쪽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검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아내에게 발부하여 아내는 구속되었어요.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밖에 나가서 싹 다 설명할게. 나도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자기야, 딴 말 하지 말고 나 당신 과거 다 알아. 어떻게 그런 더러운 과거를 가졌으면서 내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모르는 척을 해? 당신 클럽에서 뒹굴고
술집에서 2차, 3차까지 다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문과 다닌 것도 거짓말이라며? 아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동문들한테 물어보고 학교행정실에 전화해보니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단다. 학력 위조까지. 의사 잘 만나서 인생 갱생해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쩐담? 나는 당신이 만나는 그 회장님보다 돈 없는데? 라고 하니 아내의 동공이 지진나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웃겼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긴 하구나. 당신의 동공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당신이랑 나는 끝이야. 당신은 사람 더 이상 그만 속이고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처벌받아. 그리고 이혼 소송 낼게.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한 뒤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긴장한 게 쫙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겨우 다리를 붙잡고 차에 들어갔고 그때 후련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내 운명도 참 기구하지. 신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내 머리가 빡빡이가 되고 알고 보니 약쟁이였다니.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로 천만다행이야.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알았다면 마음이 힘들었겠지. 마크 투.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일이다. 그래, 마음 추스르자. 하면서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연을 끊은 뒤 한 달간 병원을 쉬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 다행히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지금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전 아내와는 다르게 확실히 성격이 순하고 거짓이나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고생 끝에 돌아 40이라는 나이에 재혼하고 상처를 씻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